시사오늘 윤진석이 묻는다. 이기는 총선 전략. 한동훈 대 유승민 이준석의 운명은? 네, 안녕하세요. 윤진석이 묻는다. 선거 조직 전문가가 본 2024 내년 총선 관전평.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순석 책임당원 그 협의회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예. 그 정당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20대 후반인 1984년 네. 그때 신한민주당 김영삼 총재님, 그 다음에 그때는 이민우 총재님이 총재를 맡으셨죠. 그래서 유송환 후보의 비서역으로 84년도에 처음 정당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39년째네요. 저는 이 정당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국회의원 뭐 출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출마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다른 길을 안 가고 정당에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파 정당에만. 그래서 이 정당 생활을 하면서 이제 벌써 저도 이제 70 가까이 된 나이가 됐는데 정치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정치가 뭐냐, 정치인이 누구냐, 정치인과 정당인은 좀 다르죠. 정치인은 저같이 국회의원을 못했고 또 이렇게 정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정당인이라고 그러고 정치인은 우리나라의 국정에 참여하거나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뭐 안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 정무직을 맡은 공무원을 정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치라는 게 뭔가? 정치라는 건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요. 네. 개인이나 조직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민족 간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왜 어렵고 힘이 드냐 그러면요. 이해관계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해결됩니다. 서로 손해보려고 안 하니까. 그런데 정치는 왜 힘드냐 그러면 이 실타래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이 정치에는 음모, 모략, 지략 뭐 여러 가지가 부정적인 그런 커넥션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선거는 그럼 뭐냐? 선거는 정치 서비스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권자입니다. 정치 서비스의 수요자. 그러면 정치 서비스의 수요자인 유권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그 입법 수요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옛날 30, 40년 전에 정당 생활을 하거나 선거를 할 때는 요새처럼 첨예한 이런 입법 수요가 많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단순하고 뭐 어떤 그땐 계보가 있었고 서로 통제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럴까? 또 반도체 공급망 또 이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이런 새로운 입법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이 국정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통로가 선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면에서 소비입니다. 모이면 먹어야 되고 뭐 조직을 관리하면 돈이 들어가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돈과 재산이나 그런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정치권에는 안 맞죠. 그런 사람들은 장사를 하든지
기업을 해서 네. 이윤을 추구하면 됩니다. 네. 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들입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떻게 또 이게 정치와 예. 정당에 대한 예. 또 예. 정치인 또 선거, 예. 유권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연이라고, 예. 정말.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럼 왜 선거에서 왜 국회의원 못 되신 거죠? 도전을 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이 공천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델리기트합니다. 그 당시는 각 계보가 있었습니다. 최영우 계보, 무슨 김동영 계보, 무슨 서석재 계보, 이런 중간 지도자들의 이 그런 계보에 제가 들어가 있거나 그랬으면 저는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모시던 유성환 의원이라는 분, 그 통일국시로서 유명한 분인데 저는 이분의 보좌관으로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분의 정치가 불행했어요. 12대 때 한병철을 끌고 전국에서 1등 하셨습니다. 그래서 13대 때는 황색동풍 때문에 또 최원지 의원한테 대구에서 집니다. 14대 때는 전국구로 공천을 못 받으시고 전국구로 하셔가지고 2년 하셨죠. 그래서 15도 때는 또 대구에서 박준규한테 500표 차이로 낙선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시던 분이 쭉 성공을 못했으니까 자연히 그분을 이렇게 멘토로 따르던 저는 공천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우파정당, 신민당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런 신민당의 공천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불행한 전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계보 정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운명 공동체가 엄청 강하네요. 그렇죠. 엄청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얼굴만으로는 제가 하나 느끼지만 정말 정치계의 신사, 뭔가 품격이 느껴지고 정말 항상 젠틀맨이시고 감사합니다. 그 영화 항상 제가 느껴지면 그 대구의 뭔가 말롬도란도 예. 그런 느낌의 포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그 시청자가 유튜브 시청자를 그분이 보시면서 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약간 연세가 한 70대이신데 예. 너무 멋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 여담이고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저희 시사오늘 구독, 좋아요. 아직 되게 오프닝 멘트가 되게 어려워요.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 하나 중간중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십시오. 그게 시사오늘의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다시 또 질문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재밌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예, 그 일설에 의하면 공식적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2대 총선을 170석 잡고 있어요. 예. 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도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년 22대 총선이 목표를 170석으로 둔다. 뭐 정확한 그분의 워딩인지 그건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대략 그게 사실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1년을 지나 보니까 여소야대의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반수를 넘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국민의 힘이 과반수를 넘기 위해서 과연 과반수를 넘을 수 있을까? 170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170석이라는 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아마 과반 150석 전후 이겨도 뭐 150석에서 조금 몇 석 더, 네. 저도 150석에서 조금 더. 근데 그 정도의 의석을 얻으려고 해도 국민의힘은 일치 단결해서 목숨을 걸고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됩니다. 네. 이번 총선을 이기는 국민의힘의 전략의 첫 번째는 철저히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공천.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됩니다. 둘째로 혁신적인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혁신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혁신이란 말이 둔해졌는데 이 혁신의 혁자가 가죽혁자입니다. 한자로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좀 거친 말로 말하면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이 가죽을 벗기는 일이 얼마나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번 우리 국힘은 국민의힘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철저하게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선거 전문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전문가, 그 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 지금까지는 이 우파 정당의 그 공천심사위를 어떻게 구성했냐 그러면요. 당에서 명망 있는 오래된 다산 의원, 안 그러면 외부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데리고 오고 교수들, 국회의원 몇 분하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교수들로서 이렇게 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때의 국힘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정무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선거 전문가, 그러니까 선거를 많이 치러본 의원이나 안 그러면 당내의 유력 인사, 그 다음에 지난 선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요 최근의 데이터, 그 다음에 지역구의 정확한 현황, 그 다음에 후보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혁신적인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윤핵관의 이선 후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지금까지 많은 문제, 그분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윤핵관이라는 말은 이준석 선생께서 이제 전 대표께서 만들어낸 그 정치 조어인데 그 말이 적절치 않죠. 그 윤핵관이란 말은 그건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저는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회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핵관이라고 지명되어 있는 소위 문제를 야기한 그런 분들은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검사 후보군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후보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이라도 영향력이 있거나 정말 이 혁신적인 이 국정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당연히 공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넷째로 수도권 170석, 과반수를 넘는 170석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분포를 보면요. 다 이쪽이죠? 대구. 그러니까 서울이 49석입니다. 서울이 49석인데 21대 때 8명이 당선됐습니다. 경기도가 5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7명이 당선됐습니다. 인천이 13개였는데 1명. 그래서 수도권 121석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끌었던 그 정당이 16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121석 중에서 100여 명이 민주당 내지는 무소속이나 이런 정의당 이런 소속인데 그 중에서 40석 이상을 갖고 와야 수도권에서 과반수를 얻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하고는 국회의원 선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사람이 출마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혁신적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혁신적인 인물로 했는데 저는 이번 수도권에서는 좀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뭐 청년이거나 뭐 젊은 사람들로 수혈을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스토리 있게 사업을 해온 분, 스토리가 있는 성장의 스토리가 있는 또 국정의 전문가들인 이들을 정말 냉철한 데이터 속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굴해서 그들을 수도권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수도권에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이것 또한 중요한 건데요. 수도권 선거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중도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선대위원장들, 뭐 공동 선대위원장 아니면 그게인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동 을 그러니까 명목상에 저는 무슨 이번 22대 선거는 옛날처럼 구태연하게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 뭐 이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중도에 있는 표를 갖고 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선거에 앞장서서 그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이 조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아 여기 그럼 이게 지금 6가지인가요? 5가지. 5가지까지 또 있나요? 이기줄요? 그 다음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선거는 대대적인 영남권의 물갈이. 영남권은 기대만 꼽으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서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강남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무슨 뭐 검사 후보군을 내세우거나 안 그러면 소위 뭐 윤핵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실세들을 공천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국민의 힘을 저는 외면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네. 잘 볼 수 있고 네. 잘 그 가려낼 수 있는 네. 혁신적인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혁신. 그다음에 네. 지금은 재벌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네. 성적을 안 본다 그래요. 대학교 성적을. 네. 그럼 뭐를 보느냐고 물어봤더니 네. 태도를 본답니다. 태도. 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네. 그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위원장이야 위원들께서 후보자들을 볼 때 태도를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힘 쪽에 안 어울리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물론 이기는 후보로 공천을 해야 되겠지만은 국회의원 중에서 형편없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뭐 남의 당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은 돈 때문에 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코인 관계의 입법을 하고 물론 그게 그 중요한 입법이죠. 그렇지만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야 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태도에 걸맞는 훌륭한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것들이 예, 생기더라고요.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170석은 일단 약간 회의 죽으셨어요. 네, 전 네. 약간 170석까지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대거 60~70%를 이겨야 되는데 수도권의 현재 인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다 자치단체 장으로 출마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인재 발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전에 예. 윤 대통령이 이제 170석 얻는 거는 예. 그 지난달 26일 날에 예. 이제 시사 저널에서 예. 그 사석에서 그 발언을 했다라고는 이제 보도를 예, 했는데 예, 예. 또 저희가 계속 그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 뭐 어쨌든 그렇게는 보도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들은 뭐 반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약간 팩트 체크를 좀 예, 해주고요. 예, 예. 예, 아마 그래서- 그 정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대통령께서 네. 충분히 그래야 네.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보겠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170석이나 뭐 잘 안 되면 이제 식물정보 노무현 정부처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은 저는 대통령은 지금처럼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정권 초기니까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들로 해서 대통령 했습니다. 이거 밀어주십시오 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 정권 나중으로 갔을 때 이 입법부에서 입법 활동으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네. 대통령의 정책이 국정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불행해지는 정국이 그렇죠. 될 수도 있네요. 굉장히 이 불행해질 선거가. 수도 네. 있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꿈이 많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분은 좌든 우든 간에 원칙에 강한 분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후보로서 당선됐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파 이념 속에 저는 가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이 원칙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응? 저 국정조사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딱 말하는 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그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죠. 박근혜 정권의 검사지만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할 때도 그 법무장관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렇게까지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원칙주의자죠. 저는 그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기는 공천 말씀하셔서 예, 예. 이제 혁신 정말 예.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천심사위원장이 잘 뽑혀야 된다. 공천, 그런데 예. 누구를 혹시 염두에 두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우리 우파 쪽에 좋은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구면 좋을까? 네.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두 분을 제 정치 경험상 두 분을 저는 그분들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인사만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는 강창희 전 의원입니다. 강창희 전 의원. 그 다음에 국무총리 하셨죠. 네.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 하셨던 그분 이름이 갑자기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했던 분이면은 뭐 저기 정운찬 정운찬 의원 아니고 제가 요걸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분은 그건 나중에 아무튼 생각나면 그걸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생각하면 찾아볼 그 말씀하신 동안 찾아볼 예, 찾아봐 해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은 또 그거 있었고요. 윤핵관의 이선 후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 윤핵관이라는 거는 뭐 이제 아까 뭐 그 그거를 부연 설명해 주시기를 예. 윤핵관의 용어 자체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자기 거지만 정치를 적절하다.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 윤핵관은 저 누구라고 제가 예를 든다면 요즘에서 뭐 윤한 뭐 이철규, 장제원, 뭐 박성민, 뭐 윤핵관이면 또 권성동도 있을 수 있고 윤재호 뭐 그리고 이렇게 있겠죠. 그런 네, 사람들이 다 그런 이선 다 후퇴를 이거 하는 사람들. 이선 후퇴를 다 하면 우리 당의 지도부는 네. 괴멸당하는 거니까 초기에 이준석 대표가 지명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네. 인사에도 관여하셨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약간 문제가 돼 있는 윤핵관들 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당을 위해서 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아낀다 그러면 스스로 이 선으로 아, 본인이 예, 내가 윤핵관을 예. 생각한다면 예, 그렇죠. 적어도 앞에 예. 나가진 않는다. 예, 자리도 후배들한테 후진들한테 양보해주는 의미로 저는 이 선으로 물러가 있는 게 당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 개인 하긴 그렇죠. 항상 그걸로 오르내리고 그렇죠. 오르내리고 할 예, 테니까 예. 그럼 또 그럴 수 윤핵관들이 있겠네요. 뭐 자기들이 뭉쳐서 공천했고 네. 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네.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걸로 대통령한테 저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다 뭐 혁신 지금 말씀 제가 찾아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39대 한승수 국무총리 있었고요. 40대 정운찬 국무총리 있었고 41대 김황식. 그럼 김황식 다시 총리입니다. 앞서서 하면은 강창희 전 강창희 전 의원이나 저는 예. 김황식 전 총리 같은 분들이 왜 추천하시는 거죠? 그분이 첫째 정치적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삶의 궤적이 이 깨끗하다는 표현보다는 정직하게 살아오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우파 쪽의 우파 정당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째는 사심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정말 이번 공천심사위원장은 사심이 없는 분. 대통령한테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아마 그 두 분은 아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모르는 분들이 또 제야에 많이 계시니까 너무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잘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도부 잘하고 있나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번에 나와서는 저는 김기현 대표 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지도부가 초기에 많이 무너졌었는데 어쨌든 잘 이 수습해서 가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지도부를 갖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총선에 임하면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라기보다는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저는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지도부들도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정말 혁신적인 공천심사위원회 저는 뭐 비대위 설치나 이런 거 꼭 원하지 않습니다. 비대위를 자주 만드는 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핵관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정말 좋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체제로 가든 비대위로 가든 어쨌든 그렇죠. 큰 좀 품 넓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좀 따끔한 좀 일침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총선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노원에 나간다, 아니면 유승민계랑 이준석계가 이를 안고 가야 한다, 아니면 버리고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정당이 두 개가 지금 뜨고 있죠. 하나는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 한국의 희망, 또 금태섭 의원이 하는 새로운 정당 제3의 길. 거기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과 유승민 의원들로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저는 이들이 하나로 뭉쳐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로 뭉쳐져서
한국에서 제3의 길을 유도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제3의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김종인 전 대표도 가세하고 또 양양자 의원이 정치력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그렇게 새로운 이 프레시한 생각은 있으시겠죠. 또 금태섭 의원의 이런 정치 이런 그 지난 일을 봤을 때 과연 제3의 길을 그렇게 추진할 만한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극대극으로 나눠져 있는 좌우의 길에서 중도 노선을 취해서 뭐 수도권에서 한 30석 우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꿈이다 이러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또 옳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 서로 정말 정책과 좋은 후보들을 놓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한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양양자, 금태섭 그런 신생 정당들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계 개편을 흡수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전망도 하세요. 근데 좀 아까는 이제 여기 이준석, 유승민 이런 쪽 개가 여기로 올려간다. 같이도 바깥에서 삼지대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많다고 봅니다. 하시면은 네.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가 요즘 계속적으로 아주 그 정말 저- 여당 내 야당보다 더한 야당처럼 지금 비난하죠. 굉장한 비판을 막 하잖아요. 그럼 다 이게 어떤 노림수, 어떤 계획이 있다고 보시나요? 로드맵이? 유승민 전 대표로서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유승민 대표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원래 아, 그런 그래요? 야망이 아주 강한 저 정치인이죠. 그런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자세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싸움은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싸움을 해야 그게 격 있는 정치고 그게 멋있는 정치고 그렇지 밖에 나가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 있는 장수의 뒤에다 칼을 꼽는 행위는 비겁한 거죠. 저는 유승민 전 의원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부의장님은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유승민, 이준석 계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보는 아니 갈 수 있다. 뭐 그들이 아, 뭐 탈당하지 않고 하면 우리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공천은? 공천을 갖고 뭐 그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그가 경선을 하든지 가장 훌륭한 후보라 그러면 공천 주는 거죠. 저는 이번 공천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의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공천 주는 이번 선거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 선거는 누구든지 우리 국힘의 당의 이념과 그 다음에 당의 노선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이번에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 후보군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검사에 대해서 예, 예. 많이 이제, 많이 최소화해야 거론이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넘어와서 한동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최근 신병 전 경북대 교수는 이제 총선 출마 안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좀 한동훈 장관 그게 그 맞다고 보시는지 그분을 위해서도 저는 저번에 한동훈하고 네. 원희룡 장관 말씀드릴 때 한동훈 장관이 출마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됐네요, 그렇게. 네, 아니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죠. 우리가 네. 뭐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쵸. 한동훈 장관은 우리 당에서 우리 우파 쪽에서 굉장히 뭐 우리 당원이라고는 뭐 지금 입당하셨는지 어때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우리가 아주 아끼고 우리 당의 울타리 안에서 잘 키워가지고 차세대 지도자로 잘 좀 이렇게 키워서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어떤 그 보물단지를 갖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네, 당이 저는 표정이 엄청 좋으시네요. 당이 한동훈 한동훈 장관을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왜냐면 사실 그만한 인물이 많은 후보군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아주 귀한 자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정치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미래의 한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잘 커가셨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대선 주자들의 총선 전망이랑 연관돼서 근데 내년에 이제 뭐 오세훈계, 안철수계, 유승민계, 뭐 홍준표계 요 이제 이들이 과연 활약상도 되게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예. 이상하게 그 요즘 애국 보수라고 하시는 그런 게 정책 예. 아스팔트 보수. 예. 그분들이 막 이제 그쪽에서는 왜 이렇게 오세훈, 유승민 전 대표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전 의원도 오세훈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 쪽이세요. 그분 막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할 때 네. 급식 문제를 갖고 시장직을 걸어가지고 그 시장직에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명숙 그때. 아니야 한명숙이 아니고 박원순? 돌아가신 박원순 박원순, 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우파의 몰락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우파의 무너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의 그 서울시장 사태로 말미암아 우파의 세력을 키워주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애국 보수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원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오세훈 시장님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떤 뭐 세력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아주 다정다감하거나 뭐 안 그냥 젠틀하고 뭐 잘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거리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정당이나 안 그러면 그런 우파 사람들하고 네. 아주 가깝게 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네. 거예요. 그런 점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오세훈 시장님은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 대권 행보를 위해서 이준석, 유승민, 이준석계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유승민계인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금 강진을에다가 뭐 이제 약간 좀 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추천으로 해서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오신환 또 그 부시장을 그렇게 이렇게 부시장으로 또 이제 천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부의장님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유승민, 이준석계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세력을 위해서 맞는 일인가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치는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다 이렇게 그쵸. 편가르게 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마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도 자기 한 축으로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그 정객들이니까 그런 의미로서 그들을 봐야 되지.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들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끼친 해악이 엄청나게 큽니다. 당의 대표를 그 뽑아준 저도 이준석 대표를 선거 때 책임 당원으로서 선출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 이준석 대표님한테 말씀 올리면 정말 프레시하고 머리 좋고 뭐 똑똑하고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그러니까 우파 정당에서 크기 위해서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라고 뭐 선배들한테 달라들고 싶지 않고 왜 기득권 세력한테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점잖은 말로 격이 있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직접적인 보다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이 되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는 너무 리얼한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선배들 입장에선 모욕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치는, 우파에서 정치는 겸손하고 한 발 물러서서, 한 발 전진하기 위해서는 두 발 물러서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주원장의 말인데, 왕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어도 왕이고, 원숭이는 옥자에 앉아 있어도 원숭이다.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뼈가 아플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이제 거기 연동돼서 그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 태도 중요하죠. 대기업의 절대 태도 봐야 됩니다. 면접할 때. 또, 예. 그럼 우파, 애국보수 우파의 태도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적으로 그건가요, 이제? 요거 여기 아까 이준석 전 이 대표 정당의 질서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룰에 맞춰가야 됩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는 우파 정당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직설적인 찌름보다는 포괄적이고 점잖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선배들을 예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당의 가장 큰 저는 뼈아픔이 뭐냐 그러면 선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선배를 인정 안 하고 후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뒤에 따라오는 후배는 우리 또 인정 안 하겠죠. 요새 우리 당이 가장 고쳐야 될 건 선배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이 당을 어렵게 이끌어온 이 우파의 원로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땐 그들과 의논하고 그렇지만 결정은 현재 지도부나 현재의 당의 중심 세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당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막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우파 정당에 그게 힘이 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국민의 힘을 가장 떨어뜨린 사람들 두 사람 꼽으라면 유승민과 이준석입니다. 국민의힘에 떨어뜨린 격을 떨어뜨렸죠. 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어제 인성과 품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애국도 참 그게 다 애국의 바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직자나 이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본은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파의 가장 기본이 애국심 아닙니까? 국가의 발전과 어떻게 하면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초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놓기 위해서는 이 국가에 헌신해야 되죠. 네. 국가의 헌신이 중요하죠. 예. 그리고 몇 가지 질문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지금 아까 오세훈,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대권 주자로서는 거론은 되고 있었잖아요. 누구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어제 공부를 많이 여론조사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러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요즘에 수해 골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파로서 지금 맞는 저는 말씀이 그 맞는 뜻인가요? 홍준표 대통령 후보 때 네. 내 친구인 이종혁 의원하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제가 조직총괄본부장을 했으니까 홍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죠. 결국은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도 개인적인 이런 인기 발언이라고 그럴까 안 그러면 그분이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지식도 많고 또 판단력도 훌륭한 분인데 정치는 더불어 가는 겁니다. 관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자는 관종이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더불어 주위 사람들하고 더불어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듯이 그런 당원들의 무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국가에 대한 근심을 십자가처럼 지고 뚜벅뚜벅 가는 그런 지도자라야 되지. 나 이런 무거운 거 지기 싫어. 나 좋은 것만 할래. 이런 지도자가 돼서는
저는 국가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대로 정말 지금 멋지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분 남았어요. 예.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험지 출마론도 있고 지금 분당갑을 사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 일각에서는 뭐 이분이 지금 분당갑만은 너무 지금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대권 주자답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을 안 챙긴다 이런 또 비판도 있고, 또 돈을 안 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분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아까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 행위는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이 조직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조직 관리하는데, 선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 조직 관리하는 게 사람을 사귀고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갖고 오는 게 지도자입니다. 선거라는 게 표를 얻는다는 게 유권자가 그 사람한테 표를 줄 때 단순히 표를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면 전부를 다 주는 거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근데 머리 좋은 분들이 흔히 이제 이 실은 저지르는 실수 중에,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똑똑하고 우월하니 따라오라 이러는데 마음을 안 주는데 따라가겠습니까?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분당을 거기 이제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라고 얘기하던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최대 현안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안철수 의원한테 험지로 가라.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지역구를 뺏어서 다른 무슨 측근으로 준다. 아니 새로운 뉴페이스로 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준다 그런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정치의 돈은 아니라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기는 전략, 예. 국민의힘이 그거에서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그러니까 제일 이번에는 이번 공천에는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거다. 안 그러면 대통령은 관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천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의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공천 문제만은 순수하게 당의 결정에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의 듭니다. 결정에. 그래서 정치는 네, 그쵸. 이 당이 오래된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하고 뭐 대통령 참모들하고 의논은 해야 되겠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윤핵관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2선 후퇴를 하면은 저는 이번 선거는 분명히 국힘이 대승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지금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좀 잘 알아주시고, 또 저는 39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또 저는 뭐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국회의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우리 국힘에 희망이 있고, 또 국힘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좌와 우를 치우치지 않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뒷받침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주셔서 이번 22대 총선 때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현안 두 가지 더 예, 질문드리고 예, 끝내겠습니다. 예.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또 선언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충우돌을 하고 있고 했는데 이 논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머리가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김건희 여사님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처가 쪽에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백지화함으로써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성급했다고 봅니다. 먼저 장관이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뭐 처가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야당의 의혹 제기지. 그 땅이 불과 뭐 2,000평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측을 변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면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백지화하기 전에 충분히 한 번 설명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설명한 다음에 자, 이건 야당이 계속해서 이런 의혹을 몰고 간다 그러면 자, 우리 정권에서는 이것을 좀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점잖게 부드럽게 설명을 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하게 뭐 장관직을 걸 테니까 이재명 대표도 전체를 걸어라. 이러면서 괜히 그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해결 방안으로서는 간단합니다. 김건희 여사 그 소위 그 가족들의 땅이 만약 고속도로에 거기에 있고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수용을 해서 국가가 수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돈 전액을 수용비 전액을 내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안 그러면 좋은 일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혜를 받으면 받을 일이 그렇죠. 있으니까. 아니 그 땅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땅 전체를 내가 기부하겠다. 기부채나 예, 사겠다.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예, 일이네요. 예. 뭐 나는 그걸 이익 보려고 지금 한게 그 아니다. 땅을 이익 보려고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님 그 가족들이 그 땅을 갖고 죽고 사는 그 경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000평이 그거 있다고 그래서 또 없다고 그래서 큰 뭐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그 땅에 대해서는 내가 국가에 기부채나 받든지 안 그러면 만약 그 땅이 수용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또 관련된 건데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해외 순방 동행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거 명품 쇼핑 논란 리투아니아에 가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명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네네. 모르죠. 네. 그런데 그 편집 샵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명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가게 샵을 가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아주 미인이시고 또 아직 젊으시고 그 다음에 젊은 퍼스트레이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 다른 퍼스트레이디하고 이렇게 견주어 봐도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멋있는 인싸시잖아요. 본인의 콩깍지가 씌우신 거 아니 뭐 그런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뭐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 드는 경제 대국의
퍼스트 레디는 전 세계의 패션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퍼스트 레디는 전 세계 유행, 패션 유행이나 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국내에 있어만은 그 눈을 키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외국 나갔을 때 그럼 편집샵도 가보고 명품점도 가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퍼스트 레디하고 같이 쓰는 자리에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뭐 분홍을 입으니까 그 상대방 그 퍼스트 레디는 어떤 걸 입는다. 그럼 파란색을 입으면 어떤 색하고 어울리는 그걸 드레스 코드라고 그럽니다. 그건 대통령도 그렇고 퍼스트 레디도 그렇습니다. 그런 퍼스트 레디의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도 쇼핑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패션의 아이콘으로서 패션의 흐름도 익히고 또 거기 가서 흐름도 배우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이 좀 부족했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에 앞에 있는 호객군이 불러서 들어갔다. 그건 구차한 변명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 세계 나가서 파리를 가시든지 밀라노 가시든지 가서 당당하게 구경하십시오. 살 거 있으면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사갖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멋있게 그러면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명품샵에 갔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갔다. 그건 야당이 저는 구차한 핑계거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의 부인이 당당하면 우리 국격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도 더불어서 유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너무 실무진 분들이 좀 못하네요. 그런 거 보면 아쉽네요. 아쉬운 점이죠. 그런 점에서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정무적 판단으로 하고 양평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영부인 쇼핑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당당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구차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걸 나는 그게 참 영부인이 다른 나라 영부인들은 안 가는가요?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쇼핑샵 가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저번에 미국 가셨을 때 바이든 부인이 소탈한 옷을 입고 나오셨다. 우리 영부인은 그렇게 입고 나오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기 취향대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또 있을 때는 반바지에다가 헐렁한 티 입고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앞으로는 참모들이 당당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셨고요. 정말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성공하는 법과 더불어 부인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랑받는 법,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리고 그분에 의한 중요한 조언도 오늘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또 마지막 멘트가 있으시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시사원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